오늘의 동화 이순신. 오늘은 나라에서 장수를 뽑는 날이에요. 이번에는 누가 장수로 뽑힐까? 시험장에 모여든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젊은이들은 제각기 솜씨를 뽐내며 활을 쏘았어요. 또 명중이요! 구경꾼들의 눈이 한 젊은이에게 쏠렸어요. 젊은이는 화살 10개를 모두 명중시켰어요. 사람들은 놀란 눈으로 젊은이를 쳐다보았어요. 이 젊은이가 바로 거북선을 만들어 우리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이랍니다. 이번에는 말 달리기 시험이에요. 이랴! 우렁찬 구령 소리가 시험장 안에 울려 퍼졌어요. 말들은 힘차게 달려나갔어요. 제일 앞서가는 사람은 물론 이순신이었지요. 와, 저 젊은이가 장수로 뽑히겠는걸? 사람들은 입을 모아 이순신을 응원했어요. 그때 갑자기 이순신의 말이 앞으로 푹 꼬꾸라졌어요. 이순신은 말 위에서 뚝 떨어졌고요. 구경하던 사람들은 모두 숨도 쉬지 않은 채 이순신을 지켜보았어요. 다리가 부러졌구나. 이순신은 조심조심 일어났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 다리에 댔어요. 옷을 찢어 다리를 친친 동여매고 이순신은 다시 말 위에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큰 박수로 용기를 북돋아 주었어요. 다른 말들은 이미 마지막 바퀴를 돌고 있었지요. 하지만 이순신은 끝까지 최선을 다했답니다. 시험에서 떨어지긴 했지만 누구나 이순신을 훌륭한 장수라고 칭찬했어요. 이순신은 어릴 때부터 용감한 아이였습니다. 순신의 집은 매우 가난했어요. 어머니가 밤새 바느질을 하여 겨우 밥을 먹을 정도였지요. 순신이 8살 때였어요. 어머니의 심부름으로 산 너머 김진사 댁에 옷을 갖다 드려야 했어요. 밤은 이미 깊었지만 순신은 씩씩하게 집을 나섰어요. 그러나 산속은 너무나 깜깜해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답니다. 정말 호랑이가 나타나면 어쩌지? 순신의 등에서 식은땀이 주르르 흘렀어요. 그냥 돌아갈까? 안 돼. 옷을 갖다 드려야 해. 순신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을을 찾아 빨리 걸었습니다. 드디어 김진사 댁에 도착했어요. 순신은 대문을 힘차게 두드렸어요. 이 밤중에 웬 놈이냐? 문을 열어둔 하인은 깜짝 놀랐어요. 건넌마을에 이순신이라고 합니다. 어머니 심부름으로 옷을 갖다 드리러 왔습니다. 뒤에 서 있던 주인도 꼬마 이순신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너 혼자 이 밤중에 산을 넘었단 말이냐? 순신은 바느질 값을 받아서 다시 산을 넘었어요. 그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조금도 무섭지 않았어요. 이 일이 있은 후 순신은 마을에서 용감한 아이로 통했답니다. 이순신은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장군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산에 올라가 무예 연습을 했어요. 말에서 떨어진 후로는 더욱 열심히 솜씨를 갈고 닦았어요. 마침내 이순신은 우수한 성적으로 문과시험에 합격했어요. 이순신은 모두들 가기 싫어하는 국경경비대로 갔어요. 이순신은 국경경비대의 시설을 꼼꼼히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국경경비대의 시설은 형편없이 허술했어요. 성벽은 허물어지고 군사들은 제대로 훈련도 받지 않은 상태였어요. 언제 오랑캐가 쳐들어올지 모르니 성벽을 튼튼히 쌓아야 한다. 이순신은 직접 돌을 날랐어요.
처음에는 사기가 뚝 떨어져 있던 병사들도 이순신을 따라 부지런히 움직였어요. 모든 병사들이 힘을 합치니 성벽은 금세 튼튼한 모습을 되찾았어요. 이순신은 병사들에게 점차 강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직접 만든 버들림 모양의 화살로 활 쏘는 연습을 시켰어요. 이제 병사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얼마 후 북쪽 오랑캐가 쳐들어왔어요. 하지만 오랑캐들은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꽁지 빠지게 도망쳤어요. 그리고 그 후로는 얼씬도 하지 않았지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 임금님은 이순신에게 큰 상을 주고 높은 벼슬을 내렸답니다. 이순신은 싸움이 있을 때마다 승리로 이끌었어요. 임금님은 이순신에게 더 큰 벼슬을 내리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러자 이순신을 시샘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이순신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어. 이순신이 더 높은 자리에 앉기 전에 없애버려야 해. 모두 이순신의 깨끗하고 정직한 성격 때문에 혼이 난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거짓으로 일을 꾸며 이순신을 어려움에 빠지게 하고 임금님께도 거짓말을 했어요. 결국 이순신은 모든 벼슬을 빼앗기고 고향으로 내려와야 했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아무도 미워하지 않았어요. 이 무렵 섬나라 일본은 도요토미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도요토미는 중국과 우리나라를 모두 빼앗으려고 몰래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답니다.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는 우리나라 궁궐에서는 신하들끼리 서로 싸움만 하고 있었지 뭐예요. 다행히도 유성룡이란 사람이 나서서 임금님께 아뢰었어요. 이순신으로 하여금 바다를 지키게 하소서. 임금님은 유성룡의 말을 들어 이순신을 수군 절도사로 임명했답니다. 어느 날 이순신은 바다에 떠있는 배를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나무배는 부서지기가 불에 타기 쉽다. 부서지지 않고 물에서도 마음대로 떠다니며 싸울 수 있는 배가 있으면 좋겠는데. 이순신은 한참 동안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문득 어린 시절에 보았던 물오리가 생각났어요. 바로 이거야. 그날부터 이순신은 병사들과 함께 무언가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쇠를 녹여 배를 만들고 크고 튼튼한 대포도 만들어 넣었지요. 배의 머리는 마치 용처럼 생겼고 몸통은 거북이 같았지요. 이순신은 이 배의 이름을 거북선이라고 지었답니다. 얼마 후 도요토미가 엄청난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외놈이 쳐들어왔다! 그러나 관리들은 이리저리 도망치기 바빴어요. 이순신은 거북선을 앞세워 명량바다로 나아갔습니다. 군사들이여, 겁내지 말고 나가서 싸우자! 이순신은 명량바다의 빠른 물살을 이용해 왜군을 바다 한가운데로 몰았어요. 거북선의 입에서 시뻘건 불이 뿜어져 나왔어요. 거대한 화포 소리는 온 바다를 뒤흔들었고요. 왜군들은 거북선을 보자 기겁을 하고 도망쳤어요. 이순신은 날마다 승전보를 울리며 이 땅에서 왜적들을 몰아냈어요. 임금님은 이순신에게 모든 바다의 군사를 지휘할 수 있는 아주 높은 벼슬을 내렸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싸움 한번 못해보고 도망쳤던 원균이 이순신을 미워했어요. 원균은 이순신이 임금님을 몰아내려 한다는 거짓말을 퍼뜨렸어요. 결국 이순신은 죄인의 몸이 되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순신은 감옥에서도 나라 걱정을 했어요. 언제 다시 외놈이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얼마 안 가 이순신이 걱정하던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이순신에게 쫓겨갔던 왜군이 10만 대군을 이끌고 다시 쳐들어온 거예요. 온 나라가 왜적의 발에 짓밟혔어요. 임금님은 급하게 이순신을 풀어주고 다시 바다를 지키게 했어요. 이순신은 부서진 배 12척을 고쳐 노량진 앞바다로 나아갔습니다. 자,
목숨을 걸고 외적을 모조리 쳐부수자. 병사들은 돌아온 이순신을 따라 목숨을 아끼지 않고 맹렬히 싸웠습니다. 한 놈도 살려보내서는 안 된다. 이순신은 뱃머리에 서서 명령을 내렸어요. 군사들은 앞으로 나아갔어요. 거북선 앞에서는 왜군의 조총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때였어요. 탕! 왜적의 총알이 이순신의 가슴을 뚫고 지나갔어요. 병사들이 놀라서 뛰어왔어요. 이순신은 고통을 참으며 병사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어요. 내 죽음을 다른 병사들에게 알리지 마라. 방패로 나를 가리고 적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나가 싸워라. 이순신은 노량해전에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답니다. 하늘에서 이순신을 지켜주던 커다란 별 하나가 안타깝게 떨어졌어요. 싸움이 승리로 끝난 후 임금님은 이순신에게 충무공이라는 높은 이름을 내렸어요. 그리고 현충사라는 사당을 지켜 훌륭한 업적을 기렸답니다. 우리나라 위인 중 가장 존경받는 분 중에 어김없이 오르내리는 분이 이순신 장군입니다. 그가 보여준 리더십은 오늘날에도 많은 가르침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그 가르침의 핵심엔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나라에 충성하려는 원칙에 충실했습니다. 수많은 해적에게 해전에서 승리를 거듭할 수 있었던 것도 이순신 장군이 원칙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잠자리 동화 안중근. 어느 날 밤이었어요. 안진사는 꿈을 꾸고 있었어요. 깜깜한 밤하늘에 초롱초롱 빛나는 7개의 별이 있었어요. 안진사는 아름다운 별빛에 정신을 잃을 정도였어요. 그때 갑자기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안진사가 깜짝 놀라는 순간 7개의 별과 함께 호랑이가 안진사의 품으로 안겼어요. 안진사는 너무 놀라 소리를 지르며 꿈에서 깨어났어요. 어허, 거참 이상한 꿈이로구나. 안진사는 혼자서 중얼거렸어요. 그때 급하게 외치는 하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리, 마님께서 아드님을 낳으셨습니다. 안진사는 이불을 걷고 벌떡 일어났어요. 그게 정말이냐? 어서 가보자. 아내 옆에는 보기에도 또랑또랑한 아기가 누워 있었습니다. 여보, 아기의 등을 한번 보세요. 아내는 안진사를 보며 말했어요. 안진사는 아기의 등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기의 등에는 조금 전 꿈에서 보았던 7개의 별이 점으로 나 있는 것이었어요. 안진사는 아내에게 꿈 이야기를 했어요. 이 아이는 틀림없이 훌륭한 인물이 될 거예요. 두 사람은 새근새근 자고 있는 아기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어요. 안진사는 아기의 이름을 응칠이라고 지었습니다. 7개의 별의 기운을 받았다는 뜻이지요. 응칠은 똑똑하고 씩씩하게 자랐어요. 특히 응칠의 활솜씨는 대단했어요. 어느 날 응칠은 친구들과 함께 활쏘기 대회를 하였어요. 저기 날아가는 새를 맞추는 사람이 대장이 되는 거다. 아이들은 저마다 자신 있다는 듯 활을 당겼어요. 그러나 화살은 모두 새를 피해 휙휙 날아갔어요.
드디어 응칠이 차례입니다. 응칠은 새를 향해 화살을 쏘았습니다. 화살이 하늘을 나는가 싶더니 툭 하고 새가 떨어졌어요. 우와, 새가 맞았다. 응칠이가 대장이다. 어느새 응칠은 12살이 되었어요. 해마다 겨울이 오면 안진사의 집에는 사냥을 하기 위해 모여든 포수들로 시끌벅적했어요. 응칠은 포수들에게 총 쏘는 법을 배웠어요. 도련님, 총 쏘는 솜씨도 보통이 아닙니다. 포수들은 응칠의 총 솜씨를 칭찬했어요. 밤새 한방눈이 내렸어요. 응칠은 포수들을 따라 나섰어요. 도련님, 호랑이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럼 호랑이를 잡지요. 응칠은 처음 나가는 총사냥이 즐겁기만 하였습니다. 눈 덮인 산은 온통 흰 물감을 뿌려놓은 것 같았어요. 산속으로 들어선 포수들은 편을 갈라 사냥을 하였습니다. 눈 위에는 여기저기 짐승들의 발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응칠은 털보 아저씨 뒤를 조심조심 따랐습니다. 그때였어요. 쌩! 하고 커다란 멧돼지가 앞으로 지나갔어요. 털보 아저씨가 얼른 총을 쏘았습니다. 그러나 멧돼지는 손살같이 달아나 버렸어요. 응칠은 재빨리 쫓아가며 방아쇠를 당겼어요. 멧돼지는 하얀 눈 위에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총소리를 듣고 달려온 포수들은 쓰러져 있는 멧돼지를 보고 모두 놀랐답니다. 응칠이 멧돼지를 잡았다는 소문은 금세 온 동네에 퍼졌습니다. 이를 대견하게 생각한 안진사가 말했어요. 응칠아, 나라를 위해 너의 솜씨를 발휘할 때가 온 것 같구나. 그때 우리나라는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일본은 호시탐탐 우리나라를 노리고 있었고 백성들은 관리들의 횡포에 시달렸거든요. 전국 곳곳에서 백성들의 아우성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내일부터 포수들과 마을 청년들에게 군사훈련을 시킬 것이니 내가 훈련 대장이 되어 그 사람들을 훈련시켜라. 머지않아 나라에 큰 난리가 일어날 것 같구나. 안진사의 말을 듣고 있는 응칠의 눈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16살의 어린 나이로 응칠은 훈련 대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라를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응칠을 따랐지요. 안진사는 응칠의 이름을 중군으로 바꾸었습니다. 얼마 후 나라 안은 농민들을 괴롭히는 무리들로 들끓었어요. 백성들은 하루하루를 불안에 떨며 지냈습니다. 우리가 나서야 할 때가 왔습니다. 백성들을 괴롭히는 못된 놈들을 우리 손으로 몰아냅시다. 중군이 이끄는 부대는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중군의 이름만 들어도 안심을 하였습니다. 백성들을 괴롭히는 못된 무리는 모두 물리쳤지만 나라 안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가 본심을 드러내었기 때문이지요. 이토 히로부미는 힘이 없는 우리나라를 대신 다스리겠다고 했어요. 나라를 빼앗으려고 거짓말을 한 것이에요. 때리는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겼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나라는 온통 울음바다로 변했어요. 일본의 감시로 더 이상 군사훈련도 할 수 없었답니다. 중군의 억울한 마음은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어디를 가나 일본 사람들이 주인 행세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구는 안창호 선생의 연설을 듣게 되었어요. 빼앗긴 나라를 구하려면 훌륭한 젊은이가 많아야 합니다. 많이 배워 일본 사람보다 더 똑똑해져야 합니다. 중구는 모든 재산을 들여 학교를 세웠어요. 많은 청년들이 배우겠다고 찾아왔어요. 중구는 청년들을 가르치는 데에 온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일본의 횡포는 더욱 심해졌어요. 나라를 찾겠다고 일어섰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갔어요. 중구는 더 이상 학교에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중구는 일본의 눈을 피해 군사를 모았어요. 사람들은 낮에는 농사를 짓고 밤에는 몰래 군사 훈련을 받았답니다. 중군의 부대는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어요. 많은 일본군을 쓰러뜨리기도 했지만 신식 무기로 몰아붙이는 일본군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해외에 있는 동지들을 만나기 위해서 중군은 블라디보스토크로 떠났습니다. 중군의 소식을 들은 많은 동지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서 오십시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지들의 손을 잡은 중군은 새로운 힘이 솟아났어요. 중군은 태극기를 펼쳤어요. 그리고 손가락을 잘라 흐르는 피로 대한독립 만세라는 글씨를 썼습니다. 동지들도 하나둘씩 중군을 따라 글씨를 썼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만세를 외치는 중군과 동지들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역에 온다는 소식이 신문에 났습니다. 중군은 신문을 보는 순간 굳은 결심을 했어요. 내 손으로 이토 히로부미를 해치우고 말겠어. 중군은 동지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말했어요. 우리 민족이 살아있음을 온 세계에 알려야 합니다. 중군의 말에 동지들도 뜻을 보았습니다. 드디어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역에 도착하는 날이 되었어요. 하얼빈역에는 일본 경찰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개미 한 마리도 얼씬거리지 못하게 막고 있었지요. 중군이 역 안으로 들어서려고 하자 일본 경찰이 가로막았습니다. 어딜 가려고?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 중군은 재빨리 기자 신분증을 내밀었어요. 나는 일본 신문 기자요. 기자가 못 들어가면 어떻게 기사를 쓴단 말이오? 중군의 말에 일본 경찰은 머뭇거렸어요. 중군은 얼른 경찰을 밀치고 역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마침내 기차가 도착했습니다. 잠시 후 기차에서 내리는 이토 히로부미가 보였어요. 중군은 앞으로 나아갔어요. 이토 히로부미가 고개를 드는 순간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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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군이 쏜 총알은 이토 히로부미의 가슴을 정확하게 뚫고 지나갔습니다. 우리 민족의 원수를 갚는 순간이었어요. 대한독립 만세! 중군은 그 자리에서 만세를 외쳤어요. 경찰에 붙잡힌 중군은 모진 고문을 당했어요. 얼마 후 안중근은 31살의 젊은 나이에 사형을 당하고 말았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안중근 의사의 모습은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모습을 주로 떠올립니다. 그러나 그 일이 있기 이전 아주 오랜 동안 안중근 의사가 오직 나라를 위해 살았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16살의 어린 나이에 훈련대장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오직 나라를 위해 살았던 삶입니다.
잠자리 동화 전봉준.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어린 여러분 중에 파랑새라는 이 민요를 들어본 사람이 있나요? 이 노래는 여러분의 몇 대조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불려진 노래예요. 이 노래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바로 동학 농민운동을 이끈 전봉준 장군을 기리는 노래랍니다. 지금부터 녹두 장군 전봉준의 생애에 대해 들려드릴게요. 녹두야, 놀자! 동네 친구가 전봉준의 집에 놀러 왔어요. 녹두는 전봉준의 어릴 때 별명이에요. 안 돼, 아버지 일을 도와드려야 해. 전봉준은 어릴 때부터 소문난 효자였어요. 아버지 전창혁은 향교의 유생으로 비록 가난에 쪼들렸지만 늘 백성들 편에 서서 벼슬아치들과 다투는 것도 겁내지 않았어요. 전봉준은 이런 아버지를 깊이 존경했어요. 20살이 된 전봉준은 결혼을 하고 자식도 낳았어요. 전봉준의 집안 형편은 몹시 어려웠어요. 끼니를 시래기 죽으로 때우는 때가 많았지요. 전봉준은 비록 자신은 굶더라도 부모님께는 꼭꼭 밥을 챙겨 드렸어요. 건넌 마을에 사는 봉준이가 그렇게 효자라며? 게다가 글도 잘 읽고 아주 똑똑하다네. 사람들은 전봉준을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어요. 전봉준의 아내는 잘 먹지 못한 데다가 매일같이 힘든 일에 시달려 그만 병이 나고 말았어요. 좀 어떻소? 어서 나아야 할 텐데. 여보, 미안해요. 부모님과 아이들을 부탁드려요. 전봉준의 간호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끝내 세상을 뜨고 말았어요. 아, 고생만 하다가 가는구려. 전봉준은 아내의 시신을 붙잡고 통곡하였어요. 그때 우리나라에 최재우라는 사람이 동학을 창시했어요. 동학의 중요한 교리는 인내천 사상으로 사람이 곧 하늘이다 라는 평등 사상이지요. 양반과 상민의 신분이 엄격하던 당시 사회에서 이 교리는 양반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졌어요. 당장 최재우를 잡아들여라. 양반들은 최재우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 죽였어요. 하지만 동학은 백성들 사이에서 급속히 번져나갔어요. 하루빨리 부패한 벼슬아치를 몰아내고 외세에서 벗어나야 할 텐데. 전봉준은 늘 가슴속에 이런 생각을 품고 있었어요. 전봉준은 자연스레 동학을 믿게 되었지요. 곧 고부지방을 대표하는 적주로 뽑혔어요. 얘들아, 글을 배우고 싶으면 저녁 때 우리 집에 오렴. 전봉준은 장터에 방을 얻어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또 평소에 익힌 의술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었어요. 전봉준은 이런 방법으로 동학을 전파해 나갔어요. 당시 고부 군수 조병갑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강제로 저수지에 뚝을 썩게 한 다음 물세를 받는가 하면 자기 어머니가 죽었다고 돈을 거둬들였어요. 전창혁은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 향교의 힘을 내세워 세금 걷는 것에 반대했어요. 뭐라고? 이런 괘씸한 놈이 있나? 당장 잡아들여 곤장을 쳐라. 조병갑은 길길이 날뛰며 전창혁에게 몰매를 때렸어요.
전창혁은 그만 죽고 말았지요. 아버지, 제가 반드시 조병갑 같은 못된 벼슬아치를 몰아내어 아버지의 원한을 갚겠습니다. 전봉주는 두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이후로도 조병갑의 못된 짓은 계속되었어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우리 모두 고부 관하로 쳐들어가 조병갑을 혼내줍시다. 농민들은 갓, 곡괭이, 죽창 등을 들고 고부 관하로 몰려왔어요. 하지만 어느새 눈치를 챈 조병갑은 뒷문으로 주랭랑을 치고 말았어요. 감옥문을 여시오. 전봉주는 우선 억울하게 갇힌 죄수들을 풀어주었어요. 그러고 나서 무기고를 털어 농민들을 무장시킨 다음 창고를 부수고 곡식을 꺼냈어요. 전봉주는 백성들에게 곡식을 골고루 나누어 주었어요. 그러자 당황한 조정에서는 안핵사 이용태를 보냈어요. 밀란의 책임은 동학교도와 농민들에게 있다. 이용태는 죄 없는 백성들을 마구 잡아들였고 마을에 불을 질렀어요. 조병갑이 없어지니까 이번에는 더 지독한 벼슬아치가 와서 우리를 못살게 구는군. 백성들은 지방의 벼슬아치 한 명을 없앤다고 해서 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나쁜 벼슬아치의 우두머리를 없애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음을 깨달았어요. 다시 일어선 동학농민군은 순식간에 전라도 지방을 휩쓸었어요. 와! 동학군이 이르는 곳마다 관군은 헐레벌떡 도망치기에 바빴지요. 녹두장군 전봉중 만세! 백성들이 길거리로 나와 동학군을 반기며 만세를 불렀어요. 마침내 동학군은 전주성까지 차지했어요. 깜짝 놀란 조정에서 사람을 보내 협상을 해왔어요. 나쁜 벼슬아치들을 관직에서 몰아내고 벌을 주시오. 또 토지를 농민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시오. 전봉주는 이 밖에도 10가지 요구사항을 더 말했어요. 모두 들어주겠소. 전봉주는 관리의 말을 믿고 동학군을 해산시켰어요. 하지만 조정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오히려 청나라와 일본의 힘을 빌려 동학군의 뿌리를 뽑으려 했어요. 동학군을 핑계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청나라와 일본은 이 기회에 우리나라를 차지하려고 서로 으르렁댔어요. 1894년 결국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 전쟁에서 이긴 일본은 마음 놓고 우리나라를 간섭하기 시작했어요. 전봉주는 흩어졌던 동학군을 다시 모았어요. 조정은 우리와의 약속을 어기고 외세를 끌어들였소. 그 결과 지금은 일본군이 이 땅에서 설치고 있소. 일본군을 몰아냅시다. 의기에 찬 많은 농민들이 모여들었어요. 전라도와 충청도에서 일어선 동학군이 무려 20여만 명에 이르렀어요. 동학군은 서울을 향해 물밀듯이 올라갔어요. 일본군과 관군은 동학군의 길을 차단하기 위해 공주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드디어 공주 부근의 우금치에서 두 군대가 맞닥뜨렸어요. 하지만 동학군은 크게 패하였고 전봉주는 관군에게 붙잡혀 결국 죽임을 당했어요. 동학혁명은 아쉽게도 실패했지만 전봉준의 의로운 행동과 정신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살아있답니다. 동학운동의 지도자로서 유난히 작은 체형 때문에 녹두라는 별명을 가졌던 전봉준. 그는 누구보다 조력자의 삶을 산 사람입니다. 과다한 세금을 걷어들이는 부패한 관리를 처단하기 위해 농민운동을 일으켰으나 그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나라의 정치는 자신의 길이 아니었기에
오히려 흥선대원군을 만나 자신의 나라가 바로 세워지는데 작은 보탬이 되고자 했을 뿐임을 전달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조력자이자 우리 민중의 지도자였습니다. 잠자리 동화 원효대사. 사리 부인은 큰 별이 품으로 떨어지는 꿈을 꾸었어요. 하늘이 우리에게 훌륭한 자식을 주려는 모양이요. 남편 설담날은 크게 기뻐했지요. 꿈을 꾼 뒤 사리 부인은 아기를 갖게 되었어요. 10달 후 사리 부인은 남편과 함께 아기를 낳으러 친정으로 길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만 산속에서 아기를 낳게 되었지 뭐예요. 응애 응애. 놀랍게도 막 태어난 아기의 주위로 오색 구름이 떠 있었지요. 이 아이가 바로 원효랍니다. 원효의 어릴 때 이름은 서당이었어요. 5살 때부터 할아버지에게 글을 배운 서당이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우치는 아이였지요. 허허, 우리 서당이는 훌륭한 화랑이 되겠구나. 할아버지, 화랑이 뭐예요? 화랑이란 어려움에 처한 나라를 구하는 큰 인물이지. 그럼 저도 화랑이 될래요. 허허, 그래, 우리 서당이는 꼭 화랑이 될 거야. 어느 날 서당이에게 슬픈 일이 일어났어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할아버지, 죽는다는 건 뭐죠? 서당이의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고였어요. 영혼이 몸에서 떠나는 걸 말한단다. 영혼은 어디로 가나요? 모두 저승으로 가지. 서당이의 머릿속은 더 복잡해졌어요. 아, 사람은 왜 죽어야만 하는 걸까? 서당이는 점점 말이 없는 아이로 변했답니다. 어느 날 서당이는 할아버지를 따라 사냥을 나갔어요. 피웅! 할아버지가 쏜 화살이 달아나는 노루를 맞췄어요. 아! 서당이는 비명을 지르고 말았어요. 피를 흘리며 쓰러진 노루가 너무나 고통스러워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살고 죽는 것은 마찬가지구나. 얼마 후 나라에 큰 전쟁이 일어났어요. 신라 화랑의 용감한 모습을 보여주리라. 서당이는 용감하게 전쟁터로 나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졌지요. 용감하게 싸우던 병사들이 한순간에 시체가 되는 모습은 차마 볼 수가 없었답니다. 싸움은 신라의 승리로 끝났지만 서당이의 마음은 괴롭기만 했어요. 죽음이 언제 찾아올지 아무도 모르는구나. 또 하나의 슬픈 소식이 서당이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서당이는 할아버지의 무덤 앞에 엎드려 슬피 울었어요. 그때 어디선가 딸랑딸랑 방울소리가 들려왔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커다란 지팡이에 방울을 단 스님이 서 있었지요.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은 모두 하늘의 이치라네. 그 이치를 깨달으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지. 스님, 그게 정말입니까? 허허, 그렇고 말고. 서당이는 스님이 사라진 자리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어요.
서당이는 스님이 되기로 마음먹고 황룡사라는 절에 들어가 머리를 깎았어요. 그리고 원효라는 법명을 얻었답니다. 원효는 진리의 아침이라는 뜻이에요. 원효는 불경을 읽고 또 읽었어요. 유명한 스님을 찾아다니며 가르침도 받았지요. 마침내 원효는 신라의 모든 불경을 배우게 되었답니다. 원효와 의상은 당나라로 길을 떠났어요. 당나라의 불교를 배우기 위해서였지요. 그런데 깊은 숲속에서 소나기를 만났지 뭐예요. 마침 저기 움막이 있군요. 원효와 의상은 움막에 들어서자마자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어요. 원효는 한밤중에 목이 말라 눈을 떴어요. 더듬더듬 원효의 손에 하얀 물 바가지가 잡혔지요. 허허, 참 달다. 이렇게 달고 시원한 물은 처음이야. 원효는 벌컥벌컥 단숨에 물을 들이켰고 다시 깊은 잠에 빠졌답니다. 으아! 잠에서 깬 원효와 의상은 깜짝 놀랐어요. 간밤에 잠을 잔 곳은 움막이 아니라 무덤이었고 원효가 잠결에 마신 물은 썩은 해골물이었지요. 내가 마신 물이 썩은 해골물이라니. 원효는 어젯밤에 마신 물을 토해내려고 했어요. 어제는 그토록 달고 시원하던 물이 지금은 이렇게 괴로우니 어찌 된 일인가. 원효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지요. 바로 그거야. 더러움과 깨끗함의 차이는 바로 내 마음에 달린 것이었어. 새로운 진리를 깨우친 원효는 무척 기뻤어요. 의상스님, 저는 당나라에 가지 않겠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요? 불교의 이치가 마음속에 있음을 깨달았으니 당나라까지 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원효는 의상과 헤어져 신라로 되돌아왔어요. 석가모니의 첫 번째 가르침인 화엄경을 풀이하여 화엄경소를 지은 것도 바로 이때랍니다. 해골물을 마시고 진리를 깨우친 원효는 불교에서 금지하는 고기와 술을 먹었어요. 길거리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거지들과 생활을 하기도 했지요. 에이구, 저게 무슨 스님이야. 사람들이 욕해도 원효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불교를 전하는 일이 행복했거든요. 원효가 분황사에 머무를 때였어요. 남편을 잃고 외로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 분황사에 왔던 요석공주는 원효를 보고 사랑에 빠지고 말았답니다. 이 사실을 안 무열왕은 원효를 몰래 궁궐로 불렀어요. 원효는 요석공주와 무열왕의 뜻에 따라 궁궐에 머물면서 즐거운 나날들을 보냈지요. 원효가 궁궐을 떠나고 얼마 후 요석공주는 아들 설총을 낳았어요. 설총은 후에 한글의 바탕이 되는 이두를 만든 훌륭한 학자가 되었답니다. 원효는 스님이 지켜야 할 계율을 스스로 어겨 파괴승이 되었지요. 원효는 허름한 옷을 입고 세상을 떠돌아다녔어요. 광대처럼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구경꾼들이 모이면 불경을 재미있는 이야기처럼 쉽게 풀어서 들려주었어요. 아무리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라도 금방 알아들을 수 있었답니다. 하지만 다른 스님들은 원효에게 손가락질을 했어요. 금강산매경을 풀이하도록 하시오. 임금님의 명령에 따라 스님들은 법회를 준비했어요. 하지만 금강산매경을 풀이할 수 있는 스님은 없었지요. 아무래도 원효밖에 없나 봅니다.
스님들은 못마땅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원효는 황소를 타고 금강산미경을 풀이했어요. 이것이 바로 금강산미경론이에요. 원효대사의 가르침은 하늘과 땅을 잇고 백성들의 마음을 잇는 따뜻한 사랑이었답니다. 얼핏 보면 원효대사의 삶은 스님으로서의 도를 지키지 않은 파괴생으로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원효대사의 삶은 불교의 대중화에 힘쓴 포용의 삶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